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솔로몬 노섭이 쓴 노예 12년입니다. 19세기 한 자유인의 기구하고 참혹한 노예 생활을 담은 노예 12년은 자유인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일자리를 준다는 백인의 소가 납치돼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실화를 담은 논픽션 자서전입니다. 책의 저자 솔로몬 노섭은 1808년 노예제도가 폐지된 뉴욕주 미네르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며 바이올린 연주자로 살아가던 중 일자리를 찾으러 워싱턴에 갔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팔리게 되는데요. 당시 노예를 학대하기로 악명 높았던 루이지애나주 농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끔찍한 12년을 보내면서 자유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탈출을 계획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극적으로 구조되지요. 구조된 그의 발표한 노예 12년은 저자가 직접 겪은 노예 생활 이야기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발표와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작품은 노예제도의 본질과 근본적인 문제점, 흑인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의 실상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으며 이후 본격적인 흑인 문학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해 먼저 출간된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함께 노예 해방의 도화선이 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자유를 되찾은 후 노섭은 자신을 팔아넘긴 노예 상인들을 고소했고 강연과 연설을 통해 노예제도의 야만성을 알리는 데 열의를 다했는데요. 틈틈이 탈주 노예를 캐나다로 도피시키는 비밀 조직 지하철도에서 활동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1857년 이후 노섭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일설에서는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살해되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죠. 20세기 들어 이 작품은 흑인 문학의 선구자적 작품으로 재평가되었으며 1984년에는 솔로몬 노섭의 오디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2014년에는 스티브 맥퀸 감독이 노예 12년이란 동명의 영화를 만들어 골든글러브 작품상, 아카데미 작품상과 각색상을 수상합니다. 노섭이 자유인의 삶을 누렸던 뉴욕주 사라토가에서는 매년 7월 셋째 주 토요일을 솔로몬 노섭의 날로 지정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들추고 인간에게 인권과 자유란 무엇인지 화두를 던지는 작품 노예 12년. 그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노예 12년 솔로몬 노섭 지음 원은주 옮김 발행 더 클래식 제3장 대략 3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그동안 나는 낮은 벤치에 앉아 고통스러운 상념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스탁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멀리서 거리를 서둘러 달리는 마차들 소리처럼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 날이 밝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감방에는 빗줄기 하나 새지 않았다. 마침내 바로 머리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이리저리 방안을 거니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내가 지하실에 갇혀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눅눅한 곰팡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짐작이 맞는 것 같았다. 위쪽의 그 소음은 적어도 1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마침내 방 바깥에서 발소리가 났다. 자물통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묵직한 문이 열리면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두 남자가 안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섰다. 둘 중에 한 명은 몸집이 크고 탄탄한 남자로
40 정도 되어 보였으며 검은 밤색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다. 퉁퉁하게 살집이 잡힌 얼굴은 불그레했으며 이목구비가 우락부락한 것이 잔혹하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다. 키는 대략 178cm에 풍채가 위압적이었고 편견 없이 본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반적인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이 사악하고 불쾌했다. 나중에 알게 된 바로 그자의 이름은 제임스 H. 버치, 워싱턴에서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티오필러스 프리먼과 사업상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자와 함께 온 자는 에버니저 레드번이라는 하인으로 간수 노릇을 하는 자였다. 이 두 남자 모두 아직 워싱턴에 산다. 아니, 적어도 내가 지난 1월에 탈출해 그 도시를 지날 때에는 그곳에 살고 있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빛에 내가 갇힌 방 안이 보였다. 방 크기는 대략 0.4평이었고 단단한 돌벽이 둘러싸고 있었다. 바닥은 두꺼운 널빤지가 깔려 있었다. 두툼한 철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이 하나 있긴 하나 바깥쪽의 덧문이 단단히 잠겨 있었다. 철판을 댄 문 하나가 옆 감방 혹은 지하실로 이어졌는데 그곳에는 창문이나 빛이 들어올 만한 틈은 전혀 없었다. 내가 갇힌 방에는 내가 앉아있는 나무 벤치와 낡고 지저분한 난로가 전부였고 옆방이나 내 방, 침대나 담요, 다른 물건은 전혀 없었다. 버치와 레드번이 들어온 그 문 앞으로 좁은 복도가 나 있고 그 복도를 따라가면 마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오며 마당은 3에서 4m 높이의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마당은 집 뒤쪽으로 10m 정도 뻗어 있었다. 담장 한쪽에는 단단한 철제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지붕이 달린 좁은 통로가 나오고 그 통로는 집 옆면을 따라 큰 거리까지 이어진다. 내 운명은 그 좁은 통로로 이어지는 굳게 닫힌 문 안에 봉인된 것이다. 담장의 꼭대기가 솟아오른 지붕 한쪽 끝을 받치고 있어 마치 헛간 같은 모양이다. 지붕 아래로는 다락이 있어 내키면 노예들이 밤에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혹은 폭풍우 같은 악천후가 밀려올 때 대피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느 모로 보나 농촌에 헛간같이 생겼지만 다만 너무나도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는 안에서 길러지는 인간 가축을 절대 볼 수 없다는 점만이 달랐다. 마당이 딸린 그 건물은 2층이었으며 워싱턴의 거리 하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외관상으로는 조용한 개인 주택 같아 보일 뿐이었다. 외부인이 그 건물을 쳐다본다고 해도 그 끔찍한 용도를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평범했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이 집을 내려다보고 있는 건물이 바로 국회의사당이다. 자랑스럽게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의원들의 목소리와 불쌍한 노예가 묶인 사슬이 철커덩거리는 소리가 거의 뒤섞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국회의사당의 바로 지척에 노예 수용소가 있다니. 내가 영문도 모른 채 감금되어 있던 1841년 워싱턴에 있는 윌리엄의 노예 수용소는 바로 그랬다. 일어났군. 몸은 좀 어때? 버치가 열린 문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나는 몸이 아프다고 대답하고 내가 감금된 이유를 물었다. 버치는 내가 그의 노예이며 자신이 나를 샀고 이제 나를 뉴올리언스로 보낼 작정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과감하게도 큰 소리로 나는 자유인이자 사라토가의 주민이며 그곳에 역시 자유인인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내 이름은 노섭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신랄하게 비난했고 풀려나기만 하면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그자는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내가 조지아 출신의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몇 번이고 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당장 사슬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버치는 내 목소리가 밖으로 셀까봐 걱정되었는지 나를 조용히 시키려고 애썼다. 그래도 나는 입을 다물지 않고 나를 가둔 자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지독한 악당들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내가 입을 다물지 않자 그자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은 모양이었다. 나를 거짓말쟁이 깜둥이, 조지아에서 탈출한 노예라고 모욕했고 그 외에도 가장 추잡한 자들이나 입에 올릴 법한 온갖 불경하고 천박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는 내내 레드번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맡은 일은 하루에 2당 2실링을 받고 인간 마구간, 아니 비인간적인 마구간을 감독하며 노예를 가두고 먹이고 채찍질하는 것이었다. 버치가 그자를 돌아보며 패들과 9꼬리 고양이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레드번은 사라졌다가 잠시 후 이 고문 도구들을 가지고 왔다. 패들이라는 것은 내가 이때 처음 알게 된 노예 매질 도구다. 설명해 보자면 45에서 50cm 길이의 강목 판자로 옛날 푸딩 주걱이나 평범한 노처럼 생겼다. 양손을 펼친 정도의 크기의 납작한 주걱 부분에는 작은 나사 송곳이 수없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9꼬리 고양이란 밧줄이 9가닥으로 갈라져 있고 그 가닥 끝에 매듭을 지은 채찍이었다. 이 무시무시한 도구들이 등장하자마자 2 남자가 나를 붙잡아 거칠게 내 옷을 잡아 뜯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 2 발은 사슬로 바닥에 묶여 있었다. 그들은 나를 나무 벤치에 엎드리게 했고 레드번이 족쇄를 찬 내 손목 사이의 사슬을 한 발로 꽉 눌러 밟았다. 버치가 패들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벌거벗은 내 맨몸 위로 매질이 연달아 떨어졌다. 가차없이 매를 내리치다가 지치면 손을 멈추고 아직도 자유인이라고 주장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꿋꿋하게 그렇다고 대꾸했고 그러자 다시 매질이 시작되었다. 전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매질이. 그러다가 또 지치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똑같은 대답을 받고 잔인한 매질을 계속했다. 매질을 하는 내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지독한 욕설을 짓거렸다. 마침내 패들이 부러져 그자의 손에는 쓸모없는 손잡이만 남았다. 여전히 나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다. 아무리 잔혹한 매질을 당해도 차마 내 입으로 내가 노예라는 끔찍한 거짓말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자는 부러진 손잡이를 획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이번에는 채찍을 집어들었다. 이건 패들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있는 힘을 다해 버텨보려고 했지만 헛된 일이었다. 나는 자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기도에 돌아온 대답이라고는 욕설과 채찍질 뿐이었다. 이 저주받을 짐승 같은 작자에게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뼛속까지 소름이 돋는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그때 내가 겪은 고통은 지옥불에서 타는 고통 외에 다른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리라. 마침내 나는 반복되는 그자의 질문에 침묵하게 되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실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버치는 내 뼈에서 살점을 다 발라버릴 기세로 내 가련한 몸뚱이에 아낌없는 채찍질을 퍼부었다. 영혼에 일말의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걔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때리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레드번이 더 매질을 해봐야 소용없다고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버치를 말렸다. 그러자 버치는 채찍질을 멈추고 내 얼굴 앞에서
주먹을 위협적으로 흔들며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다시 한 번만 더 내가 자유인이라고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그 외에 어떤 말이라도 꺼낸다면 내가 방금 당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벌을 내리겠다고,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오히려 내게는 위안이 되는 이 말과 함께 손목에 족쇄를 풀어주었다. 발목은 여전히 고리족쇄에 묶여 있었다. 두 남자는 열려있던 창살 달린 작은 창의 덧문은 다시 닫고 밖으로 나가 묵직한 문을 잠갔다. 나는 전처럼 홀로 암흑 속에 남았다. 1시간, 아니 2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문 잠을 통해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벌렁거렸다. 너무나도 외로워 누구라도 나타나길 간절히 바랬던 내가 이제는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에 질겁했다. 사람의 얼굴, 특히 백인의 얼굴은 내게 두려운 것이 되었다. 레드번이 양철 접시 하나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 접시에는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들어 붙은 튀긴 돼지고기 한 점과 빵 한 조각, 물 한 컵이 담겨 있었다. 그자는 내게 몸이 어떠냐고 묻고 내가 꽤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한마디 했다. 그러게 왜 괜히 자유인이라는 소리를 했냐며 투덜거렸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그리고 은밀한 투로 그런 말은 가능한 한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내게 조언했다.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 처참한 상태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더는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입을 다문 것이 안쓰러웠을까? 이제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레드번은 내 발목에서 족쇄를 풀어주고 작은 창의 덧문을 연 다음 방을 나섰고 또다시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내 몸은 온통 결리고 쑤셨다. 온몸이 물집으로 뒤덮였고 꼼짝하기도 힘든 데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일라 치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라고는 담장에 올라앉은 지붕뿐이었다. 밤이면 베개나 덮을 것도 없이 눅눅하고 딱딱한 바닥에 몸을 뉘었다. 레드번은 정확히 하루에 2번씩 돼지고기와 빵, 물을 가져왔다. 통 입맛은 없었지만 심한 갈증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온몸에 난 상처 때문에 한 자세로 2, 3분밖에 버틸 수 없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천천히 움직이기를 반복했다. 나는 비탄에 잠겼고 낙심해 있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내 가족, 내 아내와 아이들 생각뿐이었다. 잠에 굴복할 때면 가족들 꿈을 꾸었다. 나는 다시 사라토가에 있는 꿈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나를 부르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꿈을 꾸었다. 기분 좋은 환영에서 깨어나 내가 처한 쓰라린 현실을 목도할 때면 그저 신음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래도 내 영혼은 꺾이지 않았다. 나는 조만간 탈출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내 진실이 알려진다면 나를 노예로 둘 만큼 부당한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내가 조지아의 탈출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버치가 분명 나를 풀어주지 않겠는가. 물론 브라운과 해밀턴에 대한 의심도 적잖게 떠올랐지만 그들이 내 감금의 공모자라는 생각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분명히 그들도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나를 구해줄 것이다. 아, 당시 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비인간적인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 돈에 눈이 먼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사나흘이 지난 후 감방문이 활짝 열리며 내게 마당을 거니는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 그곳에서 3명의 노예를 발견했다. 그중 한 명은 10살 먹은 어린아이였고
20에서 25쯤 되는 청년이었다. 머지않아 나는 그들과 안면을 트고 이름과 과거사를 알게 되었다. 그중 제일 나이가 많은 이는 클레먼스 레이라는 흑인 청년이었다. 레이는 워싱턴에 살면서 오랫동안 마차 임대 가게에서 일하며 마차를 몰았다. 그 청년은 아주 영리했으며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남부로 간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버치가 며칠 전 그 청년을 구매했고 뉴올리언스 노예시장에 보낼 때까지 이곳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다. 레이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윌리엄의 노예 수용소라는 사실을 알았다. 노예 수용소라니.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장소였다. 레이는 내게 이곳의 용도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 불행한 사연을 토로했지만 그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연민이라는 위로뿐이었다. 그 친구 또한 내게 이후로 자유인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조언했다. 버치라는 작자의 성미를 잘 아는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내봐야 또다시 채찍질을 당할 뿐이라며 신신당부했다. 그 다음 청년은 존 윌리엄스였다. 그 청년은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 출신이었다. 버치가 빚 대신 데려온 담보물이었는데 그 친구는 주인이 다시 자신을 되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 희망은 후에 이루어졌다. 소녀는 쾌활한 아이로 이름은 랜들이라고 했다. 마당에서 노느라 바빴지만 이따금씩 엄마를 부르고 엄마는 언제 오느냐며 울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부재만이 유일하고 커다란 슬픔인 모양이었다. 랜들은 너무 어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몰랐고 어머니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개구진 장난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밤이면 레이와 윌리엄스 그리고 아이는 헛간의 다락에서 잤고 나는 지하 감방에 갇혔다. 마침내 우리에게도 각자 담요가 한 장씩 주어졌다. 말을 덮는 데 사용하는 담요 같은 것이었고 그 후로 12년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레이와 윌리엄스는 내게 뉴욕에 대해 수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곳에서는 흑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괴롭히고 억압하는 사람 하나 없이 집과 가족을 이루고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레이는 끝없이 자유를 갈망했다. 물론 그런 대화들은 버치나 간수인 레드번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만 나누었다.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의 열망을 눈치채는 날이면 등짝에 채찍질이 쏟아질 테니까. 내 인생사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전부를 완전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려면, 그리고 내가 보고 아는 노예제도를 묘사하려면 실제 존재하는 장소들과 아직 살아있는 많은 사람의 실명을 꼭 언급해야 한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워싱턴은 물론이고 그 근방에 대해 전혀 모른다. 내 노예 동료들을 통해 들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곳에 아는 사람이라곤 버치와 레드번 뿐이다. 내가 이제부터 하려는 말이 틀리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길 바란다. 나는 윌리엄스의 노예 수용소에 약 2주간 머물렀다. 내가 떠나기 전날 밤 수용소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 여자는 애통하게 흐느끼며 어린 여자아이의 손에 이끌려왔다. 그 둘은 랜들의 어머니와 이부 여동생이었다. 둘을 만난 랜들은 기뻐서 팔딱팔딱 뛰며 어머니의 드레스 자락에 매달리고 동생 뺨에 뽀뽀를 하는 등 온갖 기쁨의 표시를 드러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다정하게 바라보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수없이 불렀다. 랜들의 여동생인 에밀리는 7, 8쯤 되었는데 피부가 하얗고 인형처럼 예뻤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목을 감싸고 있었으며 풍성하고 예쁜 원피스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차림새를 보아하니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모양이었다.
정말이지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여자 또한 실크 드레스 차림에 손가락에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으며 귀에는 금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와 태도, 단정하고 예절 바른 말투로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평범한 노예는 절대 아니었다. 순전히 느닷없고 갑작스러운 운명의 장난으로 인해 그곳에 오게 된 것이 분명했다. 무어라 계속 하소연을 하던 그녀는 아이들과 나와 함께 감방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언어로는 끝없이 한탄을 읊조리던 그녀의 모습을 제대로 옮길 수가 없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양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어머니의 사랑과 다정함이 깃든 매우 가슴 찡한 말들을 쏟아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바싹 안겼다. 그곳이 유일하게 안전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인 것처럼. 마침내 아이들이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넣은 채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잠을 자는 동안 그녀는 자그마한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밤새도록 아이들에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 귀염둥이들, 우리 귀염둥이들, 우리 귀여운 아가들,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아기들, 앞에 놓인 절망적인 운명을 모르는 불쌍한 우리 아기들. 곧 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안아줄 어머니가 없어지게 될 테지. 아이들을 빼앗기게 될 테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 어린 에밀리와 사랑스러운 아들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빼앗기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는 것을 하느님은 아시겠지. 그러나 그녀는 그 아이들을 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고 어쩌면 두 아이는 서로 떨어져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고독하고 괴로운 어머니의 애처로운 넋두리는 돌로 된 심정도 녹일 정도였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였다. 그리고 다음은 나중에 엘리자에게서 들은 그녀의 인생사다. 엘리자는 워싱턴 근방에 사는 부자 엘리샤 베리의 노예였다. 엘리자는 그자의 농장에서 태어났다고 했던 것 같다. 몇 해 전부터 베리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아내와 다툼이 끊이질 않았고 엘리자가 랜드를 낳은 직후에는 별거에 들어갔다. 원래 살던 집은 아내와 딸에게 넘긴 채 베리는 근방의 영지에 새 집을 지었다. 그리고 이 집으로 엘리자를 데려갔다. 엘리자에게 자신과 같이 산다면 그녀와 아이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던 것이다. 엘리자는 그곳에서 베리와 9년을 살았다. 수발을 들어주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온갖 사치와 안락을 누렸다. 에밀리는 바로 베리의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본가에 남았던 젊은 여주인이 제이컵 브룩스 씨와 결혼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그녀의 친척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베리 씨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베리 씨의 재산이 분할되었다. 엘리자와 아이들은 브룩스 씨의 소유가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베리와 함께 살았던 9년의 시간 동안 엘리자와 에밀리는 베리 부인과 그 딸이 증오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베리 씨는 상냥한 남자였으며 언제나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힘만 닿는다면 언제라도 그 약속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자였다. 엘리자와 아이들이 베리 씨 딸의 수중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들이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없음이 매우 명백해졌다. 브룩스 부인이 엘리자를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한 모양이었다.
게다가 배달은 여동생이며 이렇게 인형처럼 어여쁜 아이가 눈앞에 얼쩡거리는 것을 못 견뎌 했다. 엘리자가 수용소에 들어온 날 그녀는 전 주인인 베리 씨가 약속한 대로 자유인 증명 서류가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브룩스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 시내에 나왔다. 눈앞에 다가온 자유에 들뜬 그녀는 어린 에밀리와 함께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허나 시내에 도착한 순간 자유인 가족이라는 세례를 받는 대신 노예상 버치의 손에 넘겨졌다. 완성되었다는 서류는 매매 계약서였다. 수년간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 하루 안에 엘리자는 미칠 듯한 행복이라는 높은 곳에서 배신이라는 가장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엘리자가 그토록 애통하게 흐느낀 것도 수용소 안을 애달픈 울음과 가슴 저민 슬픔으로 가득 채운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제 엘리자는 세상을 떠나고 없다. 루이지애나의 낮은 습지 사이를 천천히 흘러가는 레드강 저 위쪽의 무덤에 묻혔다. 불쌍한 노예가 유일하게 편히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에. 어떻게 엘리자의 두려움이 전부 현실이 되었는지, 엘리자가 어떻게 밤이고 낮이고 끝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어떻게 엘리자의 가슴이 애끓는 모정으로 썩어 문드러지게 되었는지, 이 모든 것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제4장 수용소에 감금된 첫날 밤 엘리자는 두고두고 젊은 여주인의 남편 제이컵 브룩을 통렬하게 비난했다.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사기를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자결했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들은 베리 씨가 농장을 비웠을 때를 기회 삼아 엘리자를 치워버리기로 한 것이다. 베리는 언제나 엘리자에게 친절했다. 엘리자는 베리를 만나길 바랐지만 베리라도 이제와 그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가 엘리자는 다시 흐느끼며 잠든 아이들에게 뽀뽀를 하고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잠에 빠진 아들에게 그 다음에는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긴 밤이 흘러갔다. 그리고 아침이 밝고 다시 밤이 내려앉았을 때도 엘리자는 계속해서 슬퍼했으며 그 어떤 위로도 그녀를 달랠 수 없었다. 그날 밤 자정쯤 감방문이 열리더니 버치와 레드번이 각자 손에 등불을 들고 들어왔다. 버치가 욕설을 짓거리며 지체 없이 담요를 말아들고 배 타러 갈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배를 놓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버치가 곤히 잠든 아이들을 거칠게 흔들며 깨웠지만 아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버치는 욕설을 짓거리며 마당으로 나갔다. 다락에 있는 클레먼스 레이를 불러 담요를 가지고 감방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클레먼스가 나타나자 버치는 우리를 한 줄로 세우고 줄줄이 손에 족쇄를 연결했으며 내 왼손은 자신의 오른손에 묶었다. 존 윌리엄스는 우리가 출발하기 하루 이틀 전 되찾으러 온 주인을 따라 굉장히 기뻐하며 수용소를 떠난 터였다. 클레먼스와 나는 앞으로 행진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엘리자와 아이들이 우리 뒤를 따랐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가 지붕이 덮인 통로로 들어섰으며 그곳의 계단을 올라가 연문을 통과해 위층 방에 들어섰다. 이리저리 거니는 발소리가 들렸던 바로 그곳이었다. 그 방에는 난로 하나, 낡은 의자 몇 개, 종이가 가득 쌓인 긴 탁자 하나가 있었다. 바닥에 카펫도 깔리지 않은 휑한 방은 일종의 사무실 같았다. 어느 창문 옆에 녹슨 칼 한 자루가 걸려있던 게 기억난다. 버치의 트렁크가 그곳에 있었다. 나는 그의 명령에 따라
족쇄를 차지하는 한 손으로 트렁크 손잡이를 들었고 버치는 또 다른 트렁크를 들었으며 우리는 감방을 떠난 것과 같은 순서로 정문을 통과해 길거리로 나섰다. 캄캄한 밤이었다. 쥐죽은 듯 고요한 밤이었다. 펜실베니아 대로 쪽으로 불빛들 혹은 반사된 빛들이 보였지만 인적은 없었다. 늦게 귀가하는 사람 한 명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기로 거의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손목에 채워진 족쇄만 아니었다면 결과가 어떻든 분명 시도는 해보았을 것이다. 레드번은 행렬의 뒤편에 서서 커다란 막대기를 들고 아이들이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재촉했다. 그렇게 우리는 족쇄를 찬 채 아무 말 없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길거리를 걸었다. 양도할 수 없는 사람의 권리가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이념하에 세워진 이 미국이란 나라의 길거리를 만세, 컬럼비아, 참으로 행복한 땅이구나. 증계선에 도착하자 버치는 서둘러 우리를 배에 태운 뒤 화물통과 상자가 가득한 화물칸 안에 가두었다. 흑인아인 한 명이 등을 켜고 종을 울렸고 곧 증기선은 포토맥 강을 따라 내려가며 우리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증기선이 워싱턴 장군의 무덤을 지나는 순간 종이 울렸다. 분명 버치는 모자를 벗고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쳐 빛나는 업적을 세운 남자의 성스러운 제 앞에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였으리라. 그날 밤 랜들과 어린 에밀리를 제외하고 아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클레먼스 레이가 슬픔에 빠져 맥을 추지 못했다. 그에게 남부로 가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지인들을 그의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들을 떠나 이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말이다. 클레먼스와 엘리자는 함께 울음을 터뜨리며 잔혹한 운명을 한탄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물론 힘들기는 했으나 기운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머릿속으로 100여 가지는 되는 탈출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든 기회만 생기면 실행에 옮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다. 또한 다시는 내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봐야 끔찍한 처벌을 받고 탈출할 기회만 줄어들 게 뻔했으니까. 아침 해가 뜨자 우리는 갑판으로 불려나가 아침 식사를 했다. 버치가 손목에 찬 족쇄를 풀어주었고 우리는 탁자 앞에 앉았다. 버치가 엘리자에게 술 한잔 하겠냐고 물었다. 엘리자는 정중하게 사양했다. 식탁에는 정막만 감돌았다. 다들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우리 식사 시중을 들던 물라토 여자가 우리가 안쓰러워 보였던지 기운을 내라고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말라고 달랬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족쇄가 다시 채워졌고 버치는 우리에게 배꼽물 쪽 갑판에 있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상자 위에 모여 앉았지만 버치 때문에 여전히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따금씩 증기선의 승객 한 명이 우리 쪽으로 걸어와서는 한동안 우리를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아주 화창한 아침이었다. 강을 따라 난 들판은 내가 한 해의 그 계절에 늘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푸르른 초록으로 뒤덮여 있었다. 태양은 따사롭게 빛났으며 새들은 나무 위에서 지저귀었다. 행복한 새들. 나는 그 새들이 부러웠다. 내게도 날개가 있어 공중으로 날아올라 더 서늘한 북쪽에서 애비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새끼들에게 날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가. 오전 중에 증기선은 아퀴아 크리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승객들은 마차로 갈아탔는데 버치와 그가 거느린 5명의 노예는 따로 마차 한 대에 올랐다. 버치는 엘리자의 아이들과 웃고 떠들었고 한 정류지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생강빵을 사주기까지 했다. 버치는 내게 고개를 들고 빠릿빠릿한 표정을 지으라고 했다.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면 좋은 주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자의 얼굴이 증오스러웠고 그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저 구석에 앉아 언젠가 내 고향 땅에서 이 독재자를 맞닥뜨리는 날이 오기를 남몰래 희망했다. 프레더릭스버그에 도착한 우리는 역마차에서 기차로 갈아탔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버지니아주의 주요 도시인 리치몬드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린 우리는 길을 걸어 어느 노예 수용소로 갔다. 기차역과 강 사이에 있는 수용소인데 그곳의 주인은 구딘 씨였다. 워싱턴에 있는 윌리엄스 노예 수용소와 비슷한데 다만 규모가 좀 더 크고 마당 안의 양쪽 구석에 작은 별채 2채가 있다. 이런 별채는 노예 수용소 마당에 흔히 있는 것인데 매매를 하기 전 구매자들이 인간 가축을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다. 말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노예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몸값이 떨어진다. 품질 보증 기간이 없는 경우 흑인 말을 사가는 기수들은 특히 더 꼼꼼하게 검사를 한다. 우리는 그 수용소 마당 문 앞에서 구딘을 만났다. 땅딸막한 체구에 얼굴은 둥글고 투실투실했으며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구렛나루, 그자 소유의 흑인들만큼이나 까만 얼굴이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에 쉰 정도는 되어 보였다. 버치는 그와 아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모양이었다. 다정하게 악수를 나눈 다음 버치는 일행을 좀 데려왔다면서 배가 몇 시에 떠나는지 물었고 구디는 다음 날 이맘때쯤 떠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구디는 나를 돌아보더니 내 팔을 잡고 돌려세워 물건을 감정하듯 내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하듯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았다. 어이, 어디서 왔지? 순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뉴욕이요. 뉴욕이라고? 아이고, 거기서 뭘 했는데? 그가 놀라며 물었다. 순간 버치가 화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그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나는 얼른 둘러댔다. 한번 가본 것뿐입니다. 그저 뉴욕에 가본 것뿐이며 뉴욕이나 그 외의 자유주 출신은 아니라는 투로. 그러자 구디는 클레먼스, 그 다음에는 엘리자와 아이들을 각각 살펴보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에밀리를 보고 아주 좋아했다.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외모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말이다. 에밀리는 내가 처음 본 순간처럼 말끔한 모습은 아니었다. 머리카락이 다소 헝클어져 있었다. 흐트러지긴 했지만 풍성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감싸인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사랑스럽게 반짝반짝 빛났다. 물건이 꽤 괜찮네. 끝내주게 좋아. 그는 점잖은 기독교인이 사용하지 않는 저속한 단어까지 써가며 강조했다. 그런 후 우리는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30명쯤은 될 법한 마당 안을 거닐거나 헛간 아래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두들 깔끔한 차림새였다.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자들은 머리에 손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버치와 구디는 우리를 남겨두고 주 건물의 뒤편에 위치한 계단을 올라가 문지방에 앉았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이내 버치가 마당으로 내려와 내 족쇄를 풀더니 작은 별채 중 한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누가 뉴욕에서 왔다고 하래? 나는 대답했다. 뉴욕까지 가봤다고만 했습니다. 제가 뉴욕 출신이라거나 자유인이란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한 말은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일순간 버치는 잡아먹을 듯 나를 노려보다가 뒤돌아서서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와 거칠게 내뱉었다. 뉴욕이나 자유인이란 소리를 다시 한 번만 더 입 밖에 내면
내 놈을 죽여버릴 거야. 내 놈을 죽이고 말겠어. 내 말 믿는 게 좋을 거야. 버치는 자유인을 노예로 파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 일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내 입을 단속하려 그토록 애쓴 것을 보면. 물론 그에게 내 목숨은 깃털처럼 가볍기 그지없었고, 버치가 한 말에는 한 톨의 거짓도 들어있지 않았다.